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AI 초개인화 맞춤 장기재생 플랫폼으로 기술성 평가 A를 획득한 로킷 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오 전문 벤처 캐피탈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캐나다 기반의 벤처 캐피탈 드레즈 캐피탈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바이오 전문 투자자입니다. 약 3년 전 로킷 헬스케어의 투자를 시작, 계속해서 2년을 이어오고 있는 드레즈 캐피탈은 빠르게 성장하는 로킷 헬스케어와 추가 시너지 확대를 위해 CEO 라잔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투자는 사실은 3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또 다른 앞으로의 3, 4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인더스트리라든지 새로운 AI라든지 어떤 영역으로 같이 갈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한국을 방문한 라잔 CEO는 로킷 헬스케어의 장기 재생 플랫폼은 물론 회사가 이뤄낸 그동안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done an incredible job over the last 24 months to be where they are today. So I'm very fortunate to be their partner. They have a great leadership team and they successfully have done this. And not only they have proven the technology it's working, but they are also generating revenue. 즉 맞춤형 장기재생 플랫폼의 상용화,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의 플랫폼, 이를 통한 빠른 수익 창출은 단연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라잔 CEO는 앞으로 로킷 헬스케어와 시너지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며 다방면의 컬래버레이션을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로킷 헬스케어는 올해 하반기 계획하는 코스닥 상장, 장기재생의 보험 적용을 통한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3, 4분기 정도면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장기재생 부분은 그동안에는 주로 임상하고 허가받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비보험으로 추가가 됐다면 보험 쪽으로 많이 진출을 올해 결정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은 회사는 코스닥 상장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재생의학 플랫폼을 세계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책의 변화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종이책에서 오디오북, 이제는 오디오 드라마나 일러스트를 입힌 영상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비에 젖고 눈과 입으로만 읽고 보던 책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가 소거음과 배경음악이 더해진 3차원의 영상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선보인 영상형 독서 콘텐츠 오브제북의 한 장면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곳곳에 이런 오브제북을 인테리어 요소로서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밀리의 서재가 오디오북을 내놓은 것은 컨텐츠 시장이 최근 단순 텍스트와 이미지보다는 영상 미디어 문화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보유한 도서 컨텐츠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오브제북과 AI 도슨트북 서비스도 출시했는데요. AI 오브제북은 책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의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간과 플랫폼에서 오브제북을 노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오브제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또 차후에는 저희가 미술계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아트의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 단순히 책을 볼 뿐만 아니라 책에서 탄생한 예술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이러한 노력 덕택에 밀리의 서재는 지난해 12월 기준 구독자가 전년 동기보다 132% 증가하며 7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밀리의 서재는 독서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해지고 있는 독서 행태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제네시스의 간판 모델 G802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유수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타볼 차는 제네시스의 G80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차는
2020년 봄에 출시된 3세대 G80의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묵직한 멋을 좀 덜어내고 이른바 요즘 세대에 먹힐 만한 디자인과 기능을 한껏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타는 게 아니라 20대의 시선에선 이 차가 어떻게 보이는지 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 유수민 기자와 같이 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수민 기자. 안녕하세요, 유수민입니다. 볼보 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맞춰서 이제 기본 내비게이션을 T맵으로 바꾸고 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확 바꿨거든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기능들이 뭐 안에 노래를 틀어주고 뉴스를 읽어주고 날씨를 알려주고 간단한 농담 같은 거 던졌을 때 차가 마치 심심이와 대화하듯이 그런 답변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상징적인 게 아리아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차가 알아듣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제네시스도 웬만한 말들을 다 알아들어서 좀 놀랬어요. 뭐 어딘가 길을 찾아달라 뭐 이런 것도 좀 음성 인식률이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은데 몇 번 시도해 봤을 때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 차의 앞면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이 그릴에 먼저 눈이 가는데요. 그릴의 X자 무늬가 이 차와 다른 차를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또 멋있다는 인상까지 더해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전방 램프가 두 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또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이렇게 예쁘게 있어서 또 세련된 인상까지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G80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선 아무래도 1열석보다는 2열석이죠. 지금부터 2열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물건을 넣을 공간이 있고 또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있고 음료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 공간이 조금 좁아요. 그리고 뻑뻑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2열석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에는 이렇듯 M 모양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등이 있어서 손가락 터치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열석과 2열석을 나뉜다기보다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거의 가운데 뼈대 부분이 횡단하듯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런 것도 되게 독특합니다. 같은 2열석이라도 좌우로 몸을 옮기기가 좀 많이 불편하네요. 이 차를 타고 도심부터 올림픽대로 같은 뭐 공도 등을 달리면서 이런저런 기능들 좀 살펴봤는데요. 수민 기자, 이 차의 여러 점을 뭐 살펴봤는데 딱 별점으로 매기자면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5점 만점에 3.5점 주겠습니다. 왜 3.5점이죠? 딱 처음 탔을 때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너무 다 좋았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높다 보니까 가격 대비 좀 특별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5점 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난무난한 딱 현대차 그룹이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내놓은 정제된 느낌, 제가 별점을 준다면 저는 4점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모, 유수민이었습니다. 오늘 비즈 초대석은 미용기기, 의료기기 전문기업 하이로닉입니다. 자, 올해는 미국과 유럽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김효선 기자가 이상원 대표를 만났습니다. 하이로닉의 경영 핵심은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항상 고민해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올해도 소비자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지방분해 의료기기를 통해서는 브라질, 미국,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시장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의 전략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이로닉은 철저하게 이제 고객 중심인 이제 회사고요.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빨리 미리 먼저 니즈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하이로닉의 ESG라고 하면 그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회 통해 가지고 무상증자 지금 실행을 지금 밝혔었고 해서 그래서 그 주주 그 가버넌스 체제는 좀 약간 좀 안정적이라서 그런 쪽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익을 이제 얻게 되면 그런 이익을 주주한테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해줄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장비들이 나온 게 지금
얼굴, 페이셜 장비들이거든요. 그럼 그 페이셜 장비들에 관해서 국내에서는 우리 신제품 나오는 브이로 어드밴스가 더 많이 국내에서 많이 스프레드 돼가지고 그 장비들을 통해서 더 소모품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로 따지면은 올 2월 정도에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인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쪽으로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세계 시장으로 보면 미국의 시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브라질이거든요. 미국 진출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FDA 승인을 받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미나 미국 시장이 이제 페이셜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 바디 시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 2개도 그런 바디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이로닉의 주요 공략 시장은 지금 보면 브라질,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쪽으로 4개로 지금 나눌 수가 있고, 한 달 전? 그때 우리가 그 미국의 어떤 부동산 투자사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미국 진출에 대한 그런 좀 협의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1월 31일 날 이제 다시 또 MOU를 맺는데 그 부동산 투자사하고 사자 MOU를 맺게 될 거예요. MOU를 맺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좀 진출을 이제 본격화하려고 하는 거죠. 올해 사업 계획도 우리가 미국하고 유럽에다가 그럼 뭐 판매법인 지금 셋업하는 게 사업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지화된 그런 어떤 조직을 가지고 그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펼치는 게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서는 큰 전략이죠. 해외 쪽은 아직도 시장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또 인증이나 이런 게 아예 규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결하고 가는 게 관건입니다. 명품 플랫폼 기업 발란이 올해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 활로를 찾습니다. 특히나 국내 K 명품의 우수성을 알립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발란이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 해외 공략에 나섭니다. 최근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명품 플랫폼 업계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발란은 해결책을 글로벌에서 찾은 겁니다. 글로벌 공략의 차별화 포인트는 K 럭셔리. 국내 우수 컨템퍼러리 브랜드를 발굴해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고 K 명품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선두에서 글로벌 진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수연 발란 CSO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아무래도 저희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계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은 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 시리즈 C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성공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흑자 전환한 점이 조금 어려운 와중에서도 저희가 좀 이뤄낸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한 30-40%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업계 평균 대비해도 좀 상회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 소싱과 그리고 이제 명품은 워낙 SKU 정보나 상품 정보를 제대로 갖추는 것, 상품 정보 고도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가격 인텔리전스를 계속 확보하는 걸 저희는 좀 지난 한 해는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걸 성공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글로벌, 특히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고객들이 저희 발란을 통해서 럭셔리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 이번에 K 컨템퍼러리 브랜드 확장도 했듯이 계속해서 카테고리 확장도 지속할 예정이고, 그래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쇼핑 경험 전반을 혁신하는 그런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템퍼러리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또 저희가 기존에 영위하던 럭셔리 패션하고의 접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로의 확장을 이제 작년 후반부에 진행을 했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글로벌 진출하고도 맞물려 있으니 우리나라의 K 패션을 조금 더 글로벌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란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K 컨템퍼러리의 잠재력 발굴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당초 연내 100개 브랜드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이미 입점 브랜드가 700여 개에 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요. 하반기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리고 글로벌 버전 앱도 1, 2분기 안에 론칭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부천 송내에 오랜만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소형 평형임에도 드레스룸과 중대형에서나 볼 수 있는 넓은 크기의 다용도실을 갖췄습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약자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 단지는 1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225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650만 원입니다. 2021년 입주한 아파트 이후 송내동네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5년 만으로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노주택 비율이 높은 부천시에 새로 공급되는 신규 대단지로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송내역과 중동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인접한 부평역에 GTX-B 노선이 들어올 예정으로 향후 교통의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내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총 4개로 구성되는 근린 생활시설에는 47개 호실에 상가가 마련됩니다. 단지 내 세대에는 1~3인 가구를 위한 트렌디한 평면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전용 49제곱미터는 3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안방에는 2인용 침대가 넉넉히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했으며 수납을 비롯해 개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크기의 방을 마련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탑장형 구조로 들어서며 안방에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중대형 평형에서 볼 수 있는 넓은 다용도실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엌도 되게 쓸모있게 잘 나오고 여기 세탁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탁도 하면서 그냥 물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1~3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 소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금주 미국 FOMC에선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B자산운용은 6월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과 주식시장에서는 헬스케어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AB자산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채권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B자산운용은 31일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 전망 간담회를 열고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유재흥 AB자산운용 채권 부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머니마켓 펀드에 몰린 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 채권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MF 단기 자금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국채 시장에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흥 매니저는 금리 인하의 폭, 시기보다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욱 AB자산운용 주식부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작년 특정 종목에 집중됐던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헬스케어 분야를 올해 유망업종으로 꼽았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이 우량성과 실적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이러한 그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 정책의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삼성 SDI가 올해 1월 캐나다 니켈 회사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니켈과 코발트 생산 물량을 확보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배소은 기자가 팩트 체크했습니다. 캐나다 벤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니켈 광산 전문 기업 캐나다 니켈의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 중인 크로포드 광산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로포드 광산 수명은 약 40년 이상으로 니켈과 코발트 등을 생산한다는 것이 주 사업 내용입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니켈 사업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의 삼성 SDI가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번 계약으로 니켈과 코발트 물량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 따져봤습니다. 캐나다 니켈 컴퍼니가 지난달 중순 공개한 삼성 SDI 지분 투자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 SDI가 1,850만 달러, 하나로 약 245억 원을 투자해 캐나다 니켈의 1,560만 주를 취득해 8.7% 지분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이는 회사 소개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도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북미 지역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지분 투자가 캐나다에서 니켈과 코발트의 물량 확보를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캐나다 니켈 컴퍼니가 공개한 지분 투자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려진 것과는 달리 8.7% 지분 투자만으로 니켈과 코발트 물량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투자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하는 니켈과 코발트 제품의 오프 테이크 권리, 즉 장기 구매 계약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켈과 코발트 물량을 확보하려면 지분 투자와는 별개로 광산 프로젝트의 10%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 물량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금은 1억 50만 달러로 하나로는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까지 마무리돼야 삼성 SDI가 크로포드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니켈과 코발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합의사항에 따라 15년간 추가로 생산품의 20% 권리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추가 투자 질의에 대해 삼성 SDI 측은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캐나다 니켈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 입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 지분 투자를 결정했고 향후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SDI가 북미 지역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제 이를 실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광산 사업은 2025년까지 허가사항을 마무리하고 2027년 말 본격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사업 본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이 프로젝트를 통한 소재 공급 시기와 관련해선 양사가 검토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그간 육상용 케이블에 집중해온 이 대한전선이 바다로 눈을 돌리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는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에 9,9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시공 경쟁력 확보로 이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100년을 지적하며 고객가치 창출에 해저 케이블 수요가 지중 케이블을 앞지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향후 해저 케이블의 단가 역시 지중 케이블 대비 약 40% 정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오는 3월 해저 1공장 1단계 설비를 완비하고 내년 1분기에는 2단계 공장까지 준공해 내외부망 생산 라인 구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저 2공장은 2027년 상반기에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 이 공장까지 완비되면 대한전선은 동량 기준 연간 18,000메트릭톤의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최고 사양의 포설선도 매입해 선박 운영 관련 사업도 도모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해저 케이블 생산과 시공 경쟁력을 확보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대한전선은 최근 공시에서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2조 8,456억 원, 영업이익 784억 원, 당기순이익 6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실적으로 매출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회사는 이 같은 호실적의 배경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를 꼽았습니다. 2021년 호방그룹에 편입된 이후 대한전선은 줄곧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해왔고 독일과 바레인 등 새로운 초고압 케이블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누적 수주액만 3,2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노후화된 전력망의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발전, 송배전 관련 사업 전반에 대규모 투자도 추진 중인데요.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해저 케이블과
HVDC 케이블 등 전략 제품의 시장 확장 및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 등의 신규 투자와 전략 제품의 수주 확대를 통해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팍스경제TV 방다현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